이번 시간에도 역시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는 20페이지를 펼쳐서 생물의 특성 부분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자, 먼저 생명과학은 생명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했는데 그에 맞게 첫 번째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생물의 특성 총 7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개체 유지 현상 그리고 종종 유지 현상 2개로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면 편한데요. 자, 먼저 개체 유지 현상에는 물질 대사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과 생장이라는 특징 4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종종 유지 현상에는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라는 2개의 특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6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세포로 구성된다라는 특징을 포함한 7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특성 7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는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특성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포로 구성된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세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뭔지 다들 배웠을 거예요. 자, 세포란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크게 생물은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나뉘게 되는데 단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세포 하나가 그 생물 자체인 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는 생물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의 구성 단계와 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통합과학에도 나온 내용이니까 1학년 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동물과 식물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구성 단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으니까 세포부터 둘 다 시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구성합니다.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이 모이면은 기관이 되고 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식물은 조직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조직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게 조직계고 이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기관계라는 개념이 없고 바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구성 단계랑 동물의 구성 단계는 구분지어서 꼭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은 좀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줄게요. 동물세포에서는 조직이 중요합니다. 조직. 동물세포는 조직이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신경조직,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 중에서도 신경조직은 신경계를 이루는 거일 거고 근육조직은 근육계를 이루는 거일 거고 요 상피조직은 식물로 치면은 표피조직이란 말이랑 비슷한데 표피는 우리가 말 그대로 들어보면은 겉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동물에서는 표피라는 표현 대신 상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표피세포나 표피조직이라는 말이 없겠죠. 상피세포나 상피조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결합조직이 조금 중요한데 결합조직은 종류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 있죠, 피. 혈액은 결합조직이고요. 그리고 근육에 있는 인대도 결합조직이고 연골 알죠? 연골,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거. 연골도 결합조직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뼈조직도 결합조직의 일부이고 지방조직도 결합조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인 애들이니까 정리해놓고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조직계입니다. 식물은 조직계가 3가지로 나뉘는데 표피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리고 기본 조직계로 나뉘게 됩니다. 표피는 말 그대로 식물의 겉면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관다발 조직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물관이나 체관 같은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합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기본 조직계라고 하죠. 자,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특징이
물질대사입니다. 자, 얘는 좀 중요해요. 뒤에 단원에서도 연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물질대사가 뭔지는 빠싹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물질대사 하면은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물질대사 하면은 나오는 키워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이다. 그리고 효소가 관여한다. 그리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요 세 가지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면은 암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물질대사 하면은 화학반응, 효소, 에너지 출입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물질대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배우는데요. 동화작용이 있고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비교해서 암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암기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먼저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분자가 합쳐져서 고분자로 합성되는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둘 다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되고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에너지 출입 암기해야 됩니다.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열 반응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얘는 발열 반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 지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그래프들 있죠. 요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물질대사는 화학 반응이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은 화학식이 있겠죠. 화학식을 보면은 중학교 때 화학부, 자, 이렇게 화학 반응에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 전에는 반응물, 화학 반응을 하는 반응물,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 뒤에 나오는 생성물이 뒤에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동화작용은 여기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용이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훨씬 생성물보다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도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 정도인데 생성물은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요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훨씬 높고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그래프 보고 한눈에 동화인지 이화인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리해야 되는 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몇 개 없어요. 동화작용은 뒤에 그냥 다 합성이 붙으면 웬만하면 동화작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3 때 배웠던 식물이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뭡니까?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는 뒤에 합성 붙으면 다 된다고 했죠. 단백질 합성 또는 ATP 합성. 자, 뒤에 합성 붙으면 웬만하면 동화작용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화작용의 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 몸의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뭡니까? 세포호흡이라고 하죠.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저분자인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또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지는 반응 뭐 있습니까? 그쵸, 소화계에서 수행하는 소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의 예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물질대사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극이 온다. 그럼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내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생물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라고 하네요. 교과서 22페이지에 보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쌤이 따온 건데요. 자, 첫 번째 있는 그림은 식물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뭔가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태양빛을 향해서 식물이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 거 보이죠? 네, 요게 바로 빛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극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식물은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선생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화단에 이 식물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맨날 친구들이랑 얘를 건드리면서 놀았어요. 자, 얘는 미모사라는 식물입니다. 자, 얘는 식물을 터치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파리가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얘는 터치, 촉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물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항상성 유지 역시 중요한 생물의 특성입니다. 얘는 3단원이랑 연관이 깊어요. 대단원 3단원의 이름이 항상성과 몸의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원 3단원은 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삭하게 배워야겠죠. 자, 항상성 유지는 환경이 변해도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의 체내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항상 사람이 일정한 수치를 유지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그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온이 있습니다. 36.5도 정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죠. 자, 이처럼 환경이 변하더라도 온도가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던 간에 아니면 영하 20도로 떨어지든 간에 항상 인간은 36.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항상성 유지라고 하고요. 자, 이 항상성 유지는 기관계 중에서 내분비계랑 신경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단원에서 자세하게 배우면 되고요. 각각 뭔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조절을 통한 항상성 유지의 사례를 봅시다. 자, 여러분 운동장에서 체육을 했어요. 뭐 축구나 뭐 피구를 엄청 쎄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더우니까 우리 몸에서는 땀이 나오죠. 자, 땀이 왜 나옵니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쓸 거죠. 자, 열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36.5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과학에서 배웠듯이 우리 몸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변성작용이 일어납니다. 변성이 일어나면 그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많은 단백질의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땀을 흘림으로써 열을 외부에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혈당량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혈당량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예요.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해야 돼요. 자, 얘 역시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거나 너무 작아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인슐린은 뒤에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얘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밥을 많이 먹고 난 뒤에는 우리 피 속의 포도당의 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피 속에는 포도당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삼투압 조절이 있습니다. 자, 삼투압이 뭔지는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습니다. 물질의 이동에서. 자, 여기 반투과성막이 있다. 반투과성막은 뭡니까?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막이죠. 자, 여기 물질이 저농도가 있고 고농도가 있다. 그럼 삼투 현상은 뭡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했죠.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할 때 요 반투과성막이 받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반투과성막은 우리 생명체로 치면은 세포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 삼투압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압 조절의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은 그 뒤에 오줌의 양이 같이 증가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죠. 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그만큼 물을 빼내는 거잖아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물질들은 일정하게 농도가 유지가 될 텐데 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농도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생기면서 삼투압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그만큼 먹었으면은 그만큼 배출을 시켜줘서 몸속의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3단원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생물의 특성 중에 이런 게 있고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같은 것들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생과 생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얘는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발생이란 생식세포가 만나가지고 생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개구리 알에서
하나의 개구리로 성장하는 과정을 발생 과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개구리 알을 보면은 수정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수정이 됐다는 거죠. 얘가 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올챙이가 되고, 이 올챙이가 뭐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와가지고 결국 개구리라는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요게 바로 발생의 과정인 거죠. 자, 그리고 생장을 보면은 발생한 어린 개체가 이미 하나의 개체가 됐어요. 이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림으로써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해서 성체가 되는 과정, 어른 개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기 개구리가 어른 개구리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발생과 비교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일단 개구리라는 하나의 개체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가 어린 개구리였는데 이제 뭐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고 무게도 증가해서 어른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착상을 하고 하나의 태아라는 개체가 될 때까지는 발생인 거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증가하는 과정, 요게 바로 생장인 거죠. 구분해서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생식과 유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4단원과 관련이 있죠. 아주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유전 파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뭔지 볼게요. 자, 생식이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엄마랑 아빠가 결혼을 해서 본인과 비슷한 자식을 낳는 현상을 생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은 생식과 관계가 깊은데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전 물질이 전달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유전 물질이 뭘까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습니다. DNA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NA 속에 유전자가 있고, 자, 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버이의 형질과 자손의 형질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사진인데, 처음에 쌤은 이 사진을 보고 그냥 얼굴을 합성한 건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누가 봐도 혈연 관계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자, 요게 바로 유전의 신비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쌤이 정말 좋아하는 아기인데 백종원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죠. 네, 얘는 백종원 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백종원 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처럼 부모의 DNA를 물려받게 되면은 자손에게서도 굉장히 흡사한 형질들이 발현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엄마나 아빠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유전의 신비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데, 중3 때 배웠던 건데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생식은 우리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무성생식은 생식세포 결합 없이 진행되는 생식이 무성생식이고, 유성생식은 생식세포가 결합하여서 진행되는 게 유성생식입니다. 있을 유자 없을 무자를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생식세포는 동물로 치면은 정자나 난자, 뭐 식물로 치면은 꽃가루나 난세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중3 때 했던 거 그냥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볼게요. 무성생식에 얘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메바가 있었죠. 아메바의 분열법. 세포 분열을 통하면은 그냥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거. 그리고 효모의 출합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성생식은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있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식과 유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적응과 진화는 역시 연관지어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적응은 서식 환경에 따라서 생물의 구조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현상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종이 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23페이지 밑에 보면은 다양한 적응과 진화의 예시가 나오는데 쌤은 또 그림 2개를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자, 사막에 사는 선인장들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가시들이 여기 있죠. 가시. 자, 이 가시들이 식물의 뭐다? 얘는 선인장의 잎입니다. 잎. 자, 보통 우리는 잎을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인장의 잎은 잎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얇잖아요.
그냥 가시잖아요, 가시. 자, 얘는 왜 이렇게 변화를 했느냐? 사막은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왜?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게 물이니까. 그래서 얘는 먹고 살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막은 굉장히 온도가 높고 건조한 환경이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물을 꼭 몸에 쥐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잎이 가시처럼 굉장히 얇게 변한 거죠. 왜? 잎을 통해서 증산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날아가게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잎을 작게 만들게 된 거죠. 자, 이거 역시 건조하고 고온인 환경에 따라서 생물의 잎이 변한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진화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 나왔던 다윈이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진화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다윈이 관찰한 애들이 얘네들인 거예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이 있는데 같은 지점에 섬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군도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지역에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새들을 관찰했더니 얘네들은 분명히 옛날에 같은 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부리의 모양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관찰을 했더니 먹이의 종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애는 나뭇잎을 주로 먹고 어떤 애는 곤충을 주로 먹고 어떤 애는 선인장을 먹고 어떤 애는 씨를 먹고 어떤 애는 열매를 주로 섭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는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적응과 진화라는 생물의 특성도 중요하니까 꼭 사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